안녕하세요, 고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입지센스의 저자 우리 헐헐 박성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헐헐 박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모시기 위해서 좀 애를 썼습니다. 일단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네. 한번 우리 헐헐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힐링 마스터 헐헐 박성입니다.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좀 아는 언니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 헐헐님 그러면 이제 입지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계신데 이전에는 공무원이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보통 공무원분들 하면은 안정적인 성향이신데 네. 그 공무원에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전문가 그리고 강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본인만의 무슨 어떤 계기 그런 게 있으셨나요? 좀 불편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불편? 가난이라는 불편? 아, 가난이란 네. 불편. 가난과 결핍. 그러니까 네. 불편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이제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꼭 어렵고 또 무서운 것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좀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그냥 9시에 출근해서 이제 6시 퇴근하는 이런 보통의 삶을 꿈꿔서 낮에는 공부를 했고요. 네. 밤에는 이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되게 오래 공부했어요. 공무원 공부를. 아주 오랜 동안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됐더니 급여가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80만 원 정도. 네, 80 정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시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네. 집이 면목동이었어요. 되게 많이 벌어져 있네요. 송도로 또 근무를 예, 그때 막 송도가 지어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래서 너무 멀어서 편도 2시간이 넘어가니까 너무 멀어서 이제 고시원을 얻었는데 80만 원 급여 중에서 고시원이 한 3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면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찾은 돌파구가 부동산이었어요. 그런 과정 때문에 네. 결핍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때는 몇 년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관심을 가진 게 제가 2006년에 결혼했어요. 좀 결혼 좀 일찍 했는데 네. 2006년이 어떤 때였냐면 이제 일명 쌍춘년이라고 그래서 음. 봄이 2번 꼈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혼하던 때였고 신문 헤드라인마다 집값이 상승한다, 전세가 없다,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장식을 하던 때였어요. 지금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던 때였고 공무원도 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네. 저희 그 남편하고 우리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첫 투자를 06년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었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어요. 지인한테. 야, 여기 남양주 어디가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라는 걸 한대.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몰라. 그냥 그 지인을 믿고 투자를 한 거죠. 전세를 끼고 지금으로 따지면 낡은 빌라 투자를 했는데 투자 금액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이제 그때 낡은 빌라를 이제 매수해서 세입자분들 드렸는데 그 수리해 주느라고 끝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수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재개발은 안 되고 계속 이제 수리해야 될 것들은 생기고 집값은 안 오르고 그래서 이제 06년도 이후에 집값이 또 주춤한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저희가 수익을 하나도 못 보고 매도를 했죠. 그게 저희 첫 투자의 기억인데 그러면 그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수익을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떠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로 이제 떠나서 네. 그러니까 계속 쭉 무주택자로 살다가 네네. 전세 월세를 전전하다가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네.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8년 차, 9년 차 만에 나왔어요. 어휴, 고생 많이 근데 그 하셨군요. 사이에 이제 생각한 게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비닐하우스 살았으니까 부모님한테 좀 서운하고 막 이렇게 한마디라 해도 되게 서운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최고의 환경을 혹은 아이가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물려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니까. 지금처럼 단칸방, 서울의 외곽지에 다가구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최초로 유료 강의를 들었던 거죠. 3만 원짜리 부동산 강의였어요. 네. 그래서 그 3만 원짜리 부동산 강의를 듣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내 집 마련해야겠다. 저는 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몰랐고 네. 또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청약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네. 제가 그 2011년도에 아무도 집을 안 사는 그 시기에 한번 집을 마련해볼까? 라고 생각한 건 그 주거로서의 그 가치를 좀 높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주거로서의 가치와 일단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네. 요즘 분들은 많은 부분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그렇죠. 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제 투자로서 조금 포지션을 많이 잡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 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주거의 가치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청약통장이나 가점이나 형편이 없었는데 굉장히 깊이 청약을 파서 이제 당첨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통장 바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가난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으시고 이제 10만 원씩 10몇 년 동안 계속 청약통장을 부으신 거고, 저희 남편은 5만 원씩 10년 동안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의 구조가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누가 오래 부었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은 사실 굉장히 뭐 스마트한 분이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등기 관련해서 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찰떡같이 남편을 믿었는데 5만 원씩 계속 부었더라고요. 차라리 안 붙는 게 더 유리한데 5만 원씩 계속 부어서, 요즘에는 이제 유능한 청약 강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깊이 알아봤더니 청약통장을 이제 승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걸 돌렸어요. 돌려서 이제 강남 보금자리 당첨되면서 내 집 마련이 시작된 거죠. 06년도에 이제 욕망이 가득 이글이글 끓으면서 한 투자는 사실 정보 없이 한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었고, 주거로서의 가치를 크게 두고 그냥 발 뻗을 곳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내 집 마련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큰 기회를 갖다 주었죠. 저도 이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제 방 갖는 거, 저만의 공간을 그렇죠. 갖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저 친구한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거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 썼지, 처음에는 저도 투자 자체로서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투자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 보금자리 전략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거 강의하시거나 이런 분들 없었을 거잖아요.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3만 원짜리 유료 강의를 듣고 희망이 생겼거든요. 와, 이번 생에 내 집 마련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대가 너무 적으니까 청약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강남, 지금으로 따지면 30억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10억 언더, 뭐 7, 8억 뭐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마저도 저에게는 너무나 컸고, 갭 투자 이런 걸 사실 몰랐었어요. 네, 몰랐었고, 그래서 7, 8억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청약은 한 가지 일단 10%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기에 계약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약이 강남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뭐 미사, 위례라든지, 그렇죠, 많았죠. 예, 2011년, 12년, 13년부터 쭉 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 분양가가 3억대, 4억대 이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했어요. 도전해서 당첨이 됐는데, 저는 일단은 첫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되게 네.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집을 마련하니까 그 다음 스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주택자 분들이 계속 언제 집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수년 동안 내 집 마련 못 하시잖아요. 근데 뭐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같은 때 뭐 굉장히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집이라는 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니까 다음 스텝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쪽 집 얼마지? 그리고 이쪽 집 전세는 이만큼인데 우리 집하고 비슷하다. 근데 전세가가 우리 분양가를 뛰어넘었네? 전세를 받으면 분양가를 뛰어넘으니까 이 전세를 받아서 나는 거주를 다른 곳에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적인 스텝까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고 거주의 안정성 딱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집의 움직임도 좀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전세가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이거나 뭐 그때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를 하고 나니까 이제 시기상으로도 기회가 좋았죠. 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할 정도로 분양가가 너무 낮았어요. 사실 2억이 채 안 됐거든요. 34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금자리 주택에 일반적인 분양가가 3억에서 4억대였어요. 저는 2천만 원, 1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도 사실은 두려워서 토지임대부주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 2억 정도가 분양가였어요. 근데 사실은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더 그랬는데 토지임대부주택을 했고 분양가가 2억인데 국민평형이 84제곱미터가 근데 마이너스 옵션을 하면은 3천만 원 정도 더 깎아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분양가에서. 게 있었죠. 근데 저희 몰랐어요. 그게 돈이 더 든다는 거. 나중에 인테리어 하니까 돈이 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나는 콘크리트만 있어도 진짜 콘크리트만 분양받는 거거든요. 변기도 없고 문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콘크리트만 있어도 그 안에서 텐트 치고 살아도 나는 어쨌든 집값이 떨어져도 야 1억 얼마보다는 더 떨어지겠냐 강남에서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주거로서의 가치에 올인했어서 부담을 처음에 이제 무리하지 않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이제 거의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줘서 저희 돈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토지임대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민영 아파트 단지하고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전세라는 거는 사용 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가 내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전혀 상관없어요. 임차인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조금 안 되게 분양을 받았는데 전세가가 거의 6억이 됐어요. 입주 2년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깔고 앉아있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투자 포트폴리오가 나오더라고요.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제 전세를 줬어요. 새 아파트의 마이너스 옵션이 얼마나 예쁘게 또 꾸며놨겠어요. 저는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불이니분들이 첫 집을 마련할 때 평생 살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주택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생 살 것처럼 막 화장실에다가 막 그 월플욕조 달았거든요. 화장실은 막 그 드레스룸까지 터가지고 막 월플욕조 달고 막 이랬었어요. 호텔 화장실처럼. 그리고 2년을 채 안 살고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를 주면서 나오는데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새 아파트에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실거주를 40년 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몬테크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매수했어요. 전세를 준 돈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실거주로 들어갔던 거죠. 이게 새 아파트에서 또 조금 평형을 줄이면서 40년 차 된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말을 이제 막 시작하는 나이였는데 엄마 우리 집 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야 은유야 아니야 우리 흥하고 있어. 정말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흥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상가도 투자해보고 재건축 아파트 투자해보고 재개발도 투자해보고 택지도 투자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드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거주를 주거 가치를 생각하고 들어가셨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거 가치를 만족을 시키는 과정에서 주변이 움직이는 과정을 보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의 기회라는 거를 보셨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스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이거나 지금 네.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과정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 역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되게 비슷한 경험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전에 하셨던 거, 망했어. 이 과정도 망했어를 몇 번 하시면 이제 자산 규모가 좀 그만큼 편안해지더라고요. 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 헐헐님 얘기를 하게 되면 입지 전문가예요. 네. 그러면 입지를 파악하고 접근할 때 지금 역세권이어야 되고 지금 네. 바로 옆에 뭐 최소한 뭐 파리바게트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네. 수박도 있어야 되고. 네, 수박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헐헐님께서 입지를 보실 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신다 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고 얘기하고 네. 계신가요? 보통 이제
입지가 현재 좋다는 것은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강남이 좋죠. 강남이 좋은데 현재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을 마련을 하시려면 많은 돈이 있으시면 되는 거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지 가치가 살짝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미래의 가치에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단 미래 가치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있는 곳들 어디가 있을까요? 뭐 우리 최근에 2021년에 급등했던 GTX 라인들 네, 그런 곳들이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떤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 지역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어떤 입주 물량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내 시드 안에서 즉 현재의 강남보다 나만의 강남을 찾아내는 것.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좋은 건데 그 가장 좋은 입지라는 것은 미래 가치와 더불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의왕이나 동탄이나 이런 곳들은 미래 가치는 풍부하지만 현재의 그 심리라든지 그다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2021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역이잖아요. 동탄과 의왕이. 네. 그래서 급등한 지역들이 지금 2021년의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탄이나 의왕은 전고점 대비해서 급매들이 나오는 것들이 35%, 36% 이상 하락한 매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전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매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미래 가치는 풍부하지만 지금 과대낙폭 지역들 이런 것들 부동산 시장의 일종의 흐름이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될 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낙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 가치 자체가 하락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락한 지역들, 많이 하락한 지역들 이런 곳들을 오히려 종잣돈 규모가 좀 적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나만의 강남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강남이 남들이 말하는 강남이 아니라 나만의 강남. 그게 이제 동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의왕일 수도 있고 또 서울 내에서 외곽 지역일 수도 있는데 또 상품에 따라서 외곽 지역의 재개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뭐 레전드 갈아타기들이 이번 장에서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6년, 17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갈아타실 수 있으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양시에서 덕양구 기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예를 들면 바로 마포로 넘어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기축을 매도하고 뭐 마포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서 넘어오시고 또 이 마포가 2019년, 20년 급격하게도 올랐기 때문에 이 마포를 매도하시고 강남권역으로 넘어오신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의 방향성을 점점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상급지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런 가능성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의왕, 그다음에 동탄 이런 데 떨어지지 않냐. 이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먼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2년치를 좀 토해냈다. 뭐 이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근데 결국에는 미래 가치는 풍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의 경우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그럴 때만 골라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의왕이나 동탄 같은 경우는 GTX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책에서도 이제 뭐 언급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하위 입지도 강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나만의 강남이잖아요. 뭐 동탄이나 의왕이 오히려 워너비 지역일 수도 있는 정도의 종잣돈 규모가 또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의 상승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빨리 사는 것이 저는 위너라고 생각해요. 음. 하락장에서는 혹은 보합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되죠. 이 싸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가 또 되게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 고점 대비해서 몇 %가 떨어져야지 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별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물들이 나오고 급급매가 거래돼서 뭐 30% 떨어졌다, 뭐 40% 떨어졌다 하는 그런 곳들은 일단은 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하락의 그 폭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급급매 매물이 매물층이 두터운가? 아니면 그 급급매 매물이 거래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매물 시세층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분석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미 30% 이상씩 급락한 지역들은 낙폭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더디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급급매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급한 매물, 정말 그야말로 반드시 팔아야 되는 매물, 처분조건부를 썼다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내가 맞춰서 세팅을 했는데 안 팔리는 거죠. 전년도부터. 이제 강제 2주택자가 되느냐, 그래서 그 양도세 부분을 이제 토해내느냐, 아니면은 급매라도 이제 매도를 해서 내가 일정 부분 수익을 손에 쥐느냐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급급매로 내놓으신 분들은 급급매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화하겠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처분 조건부를 걸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급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이제 낙폭이 큰데, 사실은 지금 최근 시장에서 임장해보면 거래가 안 되긴 하는데 매물이 또 그렇게 막 많이 쌓였냐? 또 그런 건 아니고, 찾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단지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좀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매매 1주택자 분들이 공포에 휩쓸려서 막 매물을 투하하는, 이렇게 던지는 그런 시점도 아니거든요. 1주택자분들이 뭐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인데 심리 때문에 이제 심약해서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결국은 이제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물건을 내놓는 건데, 그래서 일부 이제 거래되는 것들인데, 이제 매물이 쌓이냐 안 쌓이냐에 따라서 이제 하락폭, 낙폭이 좀 조절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락장에서는 좀 싸게 사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싸다라는 기준을 이제 본인이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치 대비 싸게 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다든지 다주택자가 추가 투자한다든지 이런 시장은 사실은 어려운 거고, 아무리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에 기회가 조금 더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은 예전에 한 8억대 정도 갔던 수도권 이런 급지들이 지금 다 6억대예요. 혹은 6억 언더까지 내려가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6억 이하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이제 보금자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5억 이하가 되면 이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레버리지를 좀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도 일정 부분 이제 부동산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절대적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라도 이제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2%대 고정금리를 3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소득이 좀 일정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무주택자분들이 수도권이 꽤 괜찮은 곳에 25평형의 주택을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가치 대비해서 이렇게 싸게 내려갔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무주택자가 5억대, 6억대 정도의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가격대가 그래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에 나와 있고, 더더구나 더 크게 5억 미만대라면 고정금리나 이런 걸로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좋다.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부담은 낮추고 일단 실거주를 가져가는 거죠. 부동산을 단타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남들이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부동산은 막 1년 만에 4848하고 막 2년 만에 4848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주하면 되거든요. 싸게 사서 거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거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묵직하게 공부하시면서 가시면, 저는 위험하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이제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말씀 진짜 공감하는 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의 투자 방법들, 단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만 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엉덩이 무겁게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싸게 사면 그 가격은 나중에 충분히 네.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따분하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어쨌든 본인이 종잣돈 규모가 실거주하면서 진득하게 가셔도 괜찮으실 수 있는 분인데 먼저 투자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잘 모르는 지역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제 약간 모험하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젊은 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라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우려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막 617, 그러니까 710 이런 대책 나오기 이전후로 1, 2년 동안의 기간 내 시장 상황과는 또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히려 실거주, 진득한 투자, 좀 지루한 투자, 따분한 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더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시간에 투자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지난 몇 년간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했고 또 되는 것만 봤는데 또 시장이 이렇게 금리 오르고 바뀌면 네. 자기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따분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헐벌님이 보시기에 진득하니 엉덩이 붙이고 거주 좀 해라 라고 할 만한 곳, 앞으로 좋게 바뀔 만한 곳, 그런 곳을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디를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지역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일단 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성남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9월과 11월에 입주장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구성남이나 아니면은 지금 영통이나 아니면 인천이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싸게 평당가가 낮게 매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성남이 두 세대, 그러니까 두 단지를 합해서 7,700세대가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당장 삼성 포레스티아라고 기존의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전세가가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송파 8호선 라인 따라서 송파구 전역과 헬리오시티까지 전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이제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개 단지는 전매가 됐어요. 전매가 지금까지도 이제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성남, 구성남 막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분양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비해서 좀 초기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는데 이제 그 투자자들은 이제 입주 전에 엑시트하거나 아니면 입주 당시에 전세 세팅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이제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놓는 매물들이 25평 기준으로 해서 한 7억부터 나오고 있어요. 7억이라는 게 이제 광명 뉴타운보다 저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도 냉정하게 따지면 급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3대 재개발, 수도권 3대 재개발이 이제 성남, 광명, 수원이었는데 최근에 5년 동안 성남, 광명, 수원이 지금 시세가 비슷해요. 재개발로 따지면 이제 총 매매가가 비슷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 뭐 10억, 11억 뭐 이런 식이에요. 성남도, 구성남도 지금 10억대, 광명도 마찬가지로 10억, 11억, 그다음에 수원도 1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급지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세가 또 왜곡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돈인데 조금 더 안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선택하려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가치는 훌륭한데 입주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량의 공포에 있어서 조금 낮게 거래가 된다라든지 미래 가치는 훌륭한데 지금 전년도에 오버슈팅된 감이 있어서 조금 낮아졌다라든지 이렇게 위기하고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성남 같은 구성남 곳이다. 같은 곳.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성남, 그다음에 광명, 수원. 그런데 가격대는 비슷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나중에 회복됐을 때 어디를 더 선호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는 말씀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저평가네요. 네, 그렇죠. 지금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쪽에 들어가셔서 지금 되게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힘듦을 넘어서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또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마다 포지션이 다르겠지만 음. 어쨌든 입지 가치가 훌륭한 곳이니까 버티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근데 못 버티고 금매로 내놓는다는 거는 전세가가 워낙에 그러니까 추가 투입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도권의 수요를 받는 곳이긴 한데 워낙에 내년,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있어서 올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1억대까지 올라갔던 곳들이 모피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성남이 좋은 건 알지만 어쨌든 초기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4억, 5억 이상, 25평형 기준으로 해서도 이제 그 정도 좀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는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급지를 바꾸면 돼요. 이런 검단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들 뭐 사실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뭐 양주 같은 경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낮아요. 시드가 적으신 분들은 A급주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투자를 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대비해서 이게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양주나 이런 곳은 싫으세요. 저도 여기서 조금 보태자면 그런 것 같아요. 양주가 상대적으로 뭐 성남이나 이렇게 광명이나 비교하면 안 좋은 건 맞죠. 네.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나름대로 인프라가 들어서고 교통망이 들어서는 곳에 길게 보면서 내가 거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시간 지나면 좋은 것 같은데 왜들 이렇게 길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확신도 좀 음. 적으시기도 하고 네. 이제 나만 또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제 그런 수도권의 좀 원거리의 지역이냐 네. 아니면은 수도권 조금 안쪽에 있는 뭐 빌라 혹은 원룸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비교의 파트,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을 많이 알수록 상품을 많이 알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뭐 3억이 있어요. 3억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실거주를 많이 접근을 하세요. 요즘에는 실거주 접근하시는데 실거주,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 하는 레버리지 투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령님도 많이 질문 받으시죠. 저 3억 있는데 어디 살까요? 맞아요. 보자마자. 네,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되게 난감한 게 그분이 직장이 어디신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실거주가 필요하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짜고짜 빨리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강남역에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강남역에는 이제 부동산 공부하려고 이제 강의 들으러 가시는 분들이 저녁 시간에 많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지나가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저 3억 있어요. 뭐 살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웃긴 게 저 처음 보는데 저 누구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 전 봐달라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가 신점 치는 네.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실거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거주는 안 해도 되느냐, 신혼부부고 몸테크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시세 그룹핑이라고 해요. 3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거주하면 어떤 지역과 어떤 아파트 할 수 있는가. 1. 그 다음에 이 3억이라는 종잣돈으로 재개발을 선택한다면 초기 투자 금액으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구역을 할 수 있는가. 전세를 끼고 한다면 또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1, 2, 3을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나만의 강남을 찾는 과정을 이제 시세 그룹핑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상품들을 서로 냉정하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사실 실거주해야 하는 곳이 가장 급지가 낮아요. 왜냐하면 실거주하면 저희가 살고 싶은 곳들은 보통 이제 LTV 자체가 뭐 40%,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실거주하는 곳이 급지가 가장 낮고 돈을 많이 깔고 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세를 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한 54%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LTV 일으키는 것보다는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좀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적을 수 있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전세가율이 좀 더 높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조금 더 실거주하는 곳보다는 급지를 좀 높은 곳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은 아무래도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구역들이요.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광명이 초기 투자 금액이 4억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광명이 정말 적게 된다 하더라도 5억, 6억대 정도 들었거든요.
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 이제 금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결국은 그거 같아요. 재개발의 프리미엄은 신축 아파트가 어떻게 시세가 형성되느냐.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되면 재개발은 조금 많지는 않고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총매가가 10억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로 재개발 그 총매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여기 같이 따라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재개발 구역의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초기 투자 금액이 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내에서도 4억대로 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좀 옛날에는 사실 손에 꼽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은 구역에서 초기 투자 금액이 이제 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막 4억대 이렇게 좀 많이 낮아졌고 또 수도권 내에서도 좀 좋은 급지야, 좋은 뉴타운이야 라고 하는 곳들도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낮아졌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시간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급지가 훨씬 중요해. 현재는 실거주를 조금 미루더라도 전세를 끼고 살 건지 아니면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런 전략에 따라서 어떤 급지가 굉장히 천양지차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시세 그룹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돈이 없었을 때 제가 그게 전략이었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 집을 산 곳이 부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살고 있던 곳이 그 양천구 목동 신정동 목동에서, 쪽에 네, 신정동이었어요. 네. 신정동이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목동 아파트 이런 데는 아니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뭐하고 하려고 가려다 보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제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결국 제 회사가 제가 그때 부천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룹핑을 하고 뭘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제 눈높이는 최소한 서울의 양천구인데 맞아요. 네, 양천구인데 현상은 부천에 있는 그렇죠, 중동. 그래서 중동 신도시 들어갔는데 그 중동 신도시 들어간 것도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이 더 안으로 갈 수는 없어. 더 갈 수는 없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네.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도 벌었다. 그렇죠. 네. 안 했으면 못 벌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 시세 그룹핑, 그다음에 네. 비교의 미학, 본인의 이상과 현실을 잘 파악을 하시고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현실을 파악하시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치 대비해서 지금 낙폭이 좀 큰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 가치의 입지 변화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다라든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낙폭이 크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경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입지는 베이스 기본기잖아요. 네. 그 기본기에다가 어떤 다른 기술을 얹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세는 금매여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런 입지라는 기본기 베이스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기술, 내가 경매를 얻는다든지 MP를 얻는다든지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다른 기술, LH에서 하는 공가주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을 얹을 수 있다면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안전이죠.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이런 시장에서 공부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진득하게 해라, 그 다음에 공부해라 이런 말씀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엄청 싫어하시죠. 근데 해본 사람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까지도 지금 공감하고 있잖아요. 말씀 중에 그 공부해라라는 게 들리기는 좀 싫으시겠지만 맞아요. 그 공부가 나중에 비교하고 그룹핑하고 판단할 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공부해라 싫어한다.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네네. 하시냐면 이제 회피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팔고 전세 살다가 나중에 사겠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과격할 수 있는데 제 동생이면 등짝 스매싱. 등짝 물론 그럴 수 스매싱. 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을 이제 꾸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대다수. 저희 남편이 굉장히 집을 팔자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요? 여과 없이 폭락이에요. 아 폭락론자?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객관적인 상황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본인은 이제 본인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네. 이제 저희 진심으로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타이밍을 잡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결국은 그나마 이 주택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팔고 나가면
관심을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신 거죠? 네, 떠났었어요. 네. 2006년도에 떠나고 아니나 다를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해야겠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저점에 매수한 거지 저는 이제 그냥 내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냥 거주로서의 가치만 올인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집 마련한 거고 만약에 그때가 상승장이었다면 저는 공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실패한 내 집 마련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 발을 빼면 떠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은 매매가도 빠지고 전월세가도 약간은 조정되는 좀 특이한 케이스. 보통은 이제 대세 하락장이면 전월세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네. 올라가면서 또 전월세가가 따라가고 이런 양상인데 지금은 굉장히 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례가 거의 많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양상이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오면은 전월세도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에 대한 비용을 리어지수, 주거에 대한 비용을 이제 소비로서 지출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지불할 것이냐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 그것들을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떠나서 관심을 아예 끊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떠나신 분들은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냐면 집값이 또 다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할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지금 15억 됐으니까 10억 주고 살 수 있었는데부터 또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팔겠다, 전세 살겠다, 그리고 나중에 네네네. 사겠다. 그럼 저도 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뭐 우리 헐헐님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헐헐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일단 가능하면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팔기보다는 일단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서 계속 이 시장에 있는 게 좋다. 그럼 이 시장에 있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방장에 대해서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방장도 입지가 지금 네. 서울 수도권 보듯이 네.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방에도 당연히 입지가 있죠. 입지가 좋은 곳과 네. 좀 덜 좋은 곳이 있죠. 근데 이제 수도권의 관점하고는 지방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이 얼마나 좋은가, 특히나 교통이라는 게 철도망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서울 핵심지 일자리 지역에서 좀 원거리의 수도권의 경우에는 얼마나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일자리, 교통망 이런 것들 당연히 뭐 학군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다르다? 네. 일단은 뭐 학군, 지역 내에서 학군이 좋은 곳이 거의 일자리가 또 모여있기도 하고 비싼 아파트들,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네. 아파트들이 모여있기도 하고요. 약간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 학군 이런 것들. 서울이나 수도권은 일단은 뭐 일자리 중요하지만 교통망, 학군은 약간 뭐 선택사항들 이렇게 되는데 지방장 같은 경우는 입지 우선순위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해보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교통망이 조금 더 우선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학군과 같은 것이 네. 인프라, 더, 학군, 일자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별개로 좀 볼 그렇죠. 필요 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도권은 이제 저희가 5,200만이라고 할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2020년 하반기에 인구의 50%가 50% 이상이 이제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모여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 통계상으로 내 수도권의 인구가 반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한다 어떤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게 핵심 입지에서는 이제 고정 수요들 살고 싶어하는 대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역마다 인구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지방에서는 특히나 이런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 수요 물량, 그 다음에 가수요와 진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가 상품인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인가 이런 것들이 수도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 어떤 투자가 조금 더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고 확신도 사실 수도권보다는 덜 들어서 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저는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보다
오히려 어떤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기 때문에 지방장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도 사실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갈아타기.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갈아타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집이 안 팔려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더 냉정하게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갈아는 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린대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갈아타고 싶은 곳은 이제 금매가 나와서 잡고 싶은데 나는 금매로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 갈아타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일단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내가 갈아타고 싶은 것도 떨어지고 이제 내 집도 떨어지고 하는데 사실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런 불편들을 사실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집값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착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이렇게 6월 21일도 이제 조금 규제 지역 해제하고 이렇게 네. 했는데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들 거래 활성화 대책들을 계속 좀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단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세요.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내 집도 떨어질 것 같고 이제 갈아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하락장에 두려우시다면 더 상급지로 에셋 파킹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누가 몰라요. 더 좋은 데로 갈아타고 싶죠. 그런데 A급지에서 좀 급지가 조금 B급지에서 A급지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돈이 많이 있으면 돼요. 1대1로 갈아타려면 신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려면 돈이 많이 있으면 갈아탈 수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품을 좀 바꿔야 돼요. B급지 신축이면 A급지 다운사이징 30평대면은 뭐 20평대 아니면은 신축이면 기축이거나 신축이면 재개발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를 놓아야 되는데 일단 이걸 못 놓고요. 이걸 놓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대출을 크게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하라고 하면은 그 대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리스크는 없어요. 여기서 상급지로 갈아타면 리스크가 오히려 하락장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면 위로 갈아타야 되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돼. 물론 하락장에서도 상급지가 안 빠지는 건 아니죠. 빠지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늦게 빠지고 빠르게 회복한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탄력성이 조금 높은 곳이 저는 더 상급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장에 두려우면 들어올수록 더 좋은 곳에 자산을 놓아라. 단 무리하지 말아야 돼. 지금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상급지 갈아타려면 상품을 조금 바꿔야 된다. 다운사이징 혹은 신축이면은 구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재개발도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B급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장인일타운 갈 수 있다. 수도권 B급지인데 서울에 철거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GTX가 곧 예정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결단을 첫 번째 못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 물건을 크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또 강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강남은 킨텍스, 수원의 강남은 광교, 인천의 강남은 송도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런 수도권지에서의 강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동하실 생각을 많이 못 하세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 강남인데 15억을 넘어요. 15억 넘는 거 되게 많죠. 지금 언급한 것들은 많이 그랬죠. 네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런 분들 보면 한 번은 갈아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곳들이 다 분양가 자체가 5억 이하였는데 만약에 대출을 2억을 일으켜서 매수하셨다면 본인의 순자산이 13억 구간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한남 뉴타운 3구역이 25평형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초기 투자 금액이 12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생각을 바꾸면 최대로 발을 구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물론 향후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최상위 급지까지 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그 수도권의 강남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GTX 들어오면 더 올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확신이 있으시고 이제 네. 비전이 있으신데 이거가 실현되면 더 오르니까 나는 그때 더 오르면 갈아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살짝 조금 부족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는 최소한 놔야 되겠네요. 내려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놓지 못하기 네.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 거의 대부분의 30, 40대들이 결국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한두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갈아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필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그러면 이제 30, 40대 얘기를 했고 지금 20, 30대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또 하셨는데 연끌하신 분들도 솔직히 좀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네,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2030 분들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요즘에 워낙에 또 사회에 늦게 진출하세요. 네. 그렇죠. 뭐 요즘엔 대학을 막 6년, 8년씩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회에 늦게 진입하고 또 결혼도 늦으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도 적고 자산도 적으신 거죠. 근데 집값은 이제 수년간 많이 엄청 올랐기 올랐고.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적은 자산, 적은 수입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지금은 내려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똑같습니다. 오히려 돈이 적으시고 자산이 적으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을 마련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애지출 LTV 80%, 물론 이제 일정 부분의 급여가 받쳐줘야지 80%까지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네.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또 LTV 80%까지 일으켜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뭐 디딤돌 대출은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5억 이하 아파트들이 국민 평형으로 따지면은 많이 없을 수 있는데 5구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를 버리면 네, 8사를 버리면 수도권인데 이 입지에 이 시세라고 할 수 있는 5억 이하의 가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심지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렸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곳들이죠. 뭐 수도권의 아주 핵심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향후 5년을 내다봤을 경우에 거주하게 된다면 인프라가 형성되고 입주 물량은 자연스럽게 해소돼서 나중에 매도할 때쯤이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시세보다는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세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5억이라는 게 또 상징적이죠. 디딤돌 대출 2%대 금리라고 하면 1년 동안 유예하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수 있고 또 최장 50년까지도. 근데 이게 또 50년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되게 싫어하시는 게 50년 동안 어떻게 대출 갚으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집을 사고 파는 시스템을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명언이 있어요.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이 갚는다.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다. 네. 지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도 좀 오래 했는데 그러네요. 집이 올라서 집이 대출을 갚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상환, 50년 상환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고객님들은 당연히 겁을 먹고 내가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해가지고 30년, 50년 동안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집을 이제 한번 사보시면 이런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계속 꾸준히 제가 집을 사라라는 포지션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집을 사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면 가치 대비해서 좀 나는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집을 부담 없이 즉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2%대 금리는 정말 그때 고정금리가 그렇죠.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월세보다 훨씬 부담이 적으실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2030 분들은 굉장히 첫 집부터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조금 급지 나만의 강남 여기에서 시작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고 오히려 좋은 장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입지 공부하시고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네. 이게 뭐 대출이 됐던 아니면 뭐 불인이 분들이 뭐 다른 기술들을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출이라는 기술을 또 잘 활용하신다면 그래봤자 뭐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이긴 한데 잘 알아보시면은 또 추가적인 금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퍼센트 금리 뭐
자동이체하면 몇 퍼센트 네. 이렇게 해서 우대금리가 또 있어요. 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그래서 2%대 초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월세, 전세 월세 전환율이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는 1억에 뭐 30, 35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죠. 높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자가를 마련하시는 게 어떤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디딤돌 대출, 제가 예전에 투자라는 가운데서 어떤 그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활용해 먹어라. 네. 디딤돌 대출이 2%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각종 정책자금 대출들은 정말 없어서 못 받는 거지 맞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금자리 대출하고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보금자리 대출은 이제 금리 인상이 반영이 돼서 예전에는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의 어떤 큰 차이점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디딤돌 대출이 조금 낮기는 했는데 그래도 금리가 한 2%대로 비슷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 론이 대출이 4%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의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억 이하라는 것이 굉장히 기준이 중요하고 소득도 이제 신혼부부냐 생애시초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막 비관론이 막 득세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잠식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나만의 기준을 정하셔서 이렇게 조금 한 발 내디뎌 보시면 한번 해볼까라고 가볍게 이제 정보를 서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50대 이상, 60대, 심지어 는 네. 70대까지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신네들은 이제 앞으로 할 기회가 많지만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60, 70 세대, 뭐 50, 60 세대들 같은 경우도 좀 네. 답답해 하실 것 같기도 그러실 해요. 것 같아요. 맞아요. 60, 70 세대분들은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빌라가 되셨던 어떤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또 아시기 때문에 1주택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물론 뭐 무주택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만약에 무주택일 경우에 혹은 갈아타기 1주택이셔도 뭐 갈아타기를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일단 대출은 안 받으세요. 대출은 안 받으시려고 하시고 네. 또 이제 대출 없는 상태로 조금 더 상급지 혹은 구축에서 이제 신축으로 대출 없는 상태로 좀 갈아타실 수 있도록 좀 조언을 드리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이 바뀌는 거 싫어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기반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이제 복지관도 다니셔야 되고 교회도 다니셔야 되고 절도 나가셔야 되시고 막 이런데 이제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역을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막 지역을 막 적극적으로 바꾸면서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투자하듯이 막 거주와 그다음에 투자를 분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상품이 더 좋은데 추가적인 대출이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구축 아파트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축 아파트예요. 관절이 아프잖아요. 네. 보통 6070 세대분들은 자녀분들이 굉장히 효자효녀분들이 상담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관절이 안 좋으시고 힘드신데 5층의 아파트 계속 걸어 다니신다. 그래서 이렇게 새 아파트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인데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곧 될 곳이 있어요. 그럼 한 4년 정도는 관리소득인가 나오고 입주 철거한 곳들은 이제 4년 정도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주할 수 있어서 이런 곳까지는 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추가 투자 금액 없이 추가로 보태지 않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는 예를 들면은 뭐 이주의 사업 시행가 났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불가한 거고 이렇게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상품도 바꾸고 또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부담 없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한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6070 분들은 막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긴 어렵지만 지역 내에서 또 자세히 보시면 또 상품을 좀 다양하게 하시면 부담 없이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또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070 세대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게 월세 받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나이가 또 드시고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월세 받는 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6070 분들이 정말 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70대이신데 너무 정정하세요. 정정하시고
또 그 배움의 뜻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셔서 60대 분들 특히 또 부동산 공부 되게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좋고 뭐 갈아타기도 좋은데 부동산 기반에서 예를 들면 뭐 농지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월세나 상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신다면 노후를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를 이제 없던 것에서 짠 하고 만들어내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워낙에 또 스마트 하시니까 네. 또 자녀분들의 도움을 같이 또 받으신다면 6070 세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농지연금. 농지연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정책은 활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도 이제 부모님 세팅해드리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농지연금 받으면은 또 3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부모님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신 건강,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여행 다니시고 하시면은 또 좋기 때문에 노후에도 부동산은 공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뭐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니까 부동산으로 무엇이든지 업그레이드하고 본인의 미래까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수익 창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20대, 30대, 그다음에 40, 50대, 네. 60, 70대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헐헐님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의견 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부지런 TV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네.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집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조건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혹은 집을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면 나만의 강남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고민을 해보시라는 핵심 메시지가 있었고요. 시장을 꾸준하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은 시장을 다들 떠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장을 꾸준히 바라보면 길을 이끌게 되는 어떤 선순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꾸준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또 마지막으로도 공감을 네. 하는데 시장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장을 떠나거나 시장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요즘 시기인 꼰대 것 같아요. 관점이죠. 꼰대 관점.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꼰대도 가끔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헐헐 박석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입지 또는 기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 헐헐님의 입지 센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모셔서 이야기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